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서울구청 뒤편 골목에는 겨울 끝자락에 찬바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다 꺼지다를 반복하는 골목 안에서 형광조끼 위에 검은 패딩을 덧입은 여자가 깃자루를 쥐고 서 있었죠. 윤정자, 59살.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지 25해 되는 해였어요. 그 세월만큼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끝은 닳아서 늘 시커멓게 칙칙했죠. 새벽마다 이 골목에 서서 쓸고 닦는 일을 반복해온 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공무원들은 당연하다는 듯 윤정자 곁을 스쳐 지나갔고 간혹 누군가 아줌마 저기 담배꽁초 좀 빨리 치워주세요 하고 말을 던지면 윤정자는 예하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마다 허리뼈가 뻐근하게 쑤셨지만 단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었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두 아들 때문이었죠. 큰아들 강태준, 작은아들 강민철. 남편 없이 둘을 키운 세월이었습니다. 젖 먹이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아이는 다 자랐고 윤정자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로 오늘 윤정자는 드디어 평생 꿈꾸던 작은 국밥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었으니까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작고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25년 동안 남들이 버린 폐지를 주워 모으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식당 설거지를 뛰고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그 한 장 계약서가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웠죠. 퇴근길에 윤정자는 빈 가게로 향했습니다. 손으로 먼지 쌓인 벽지를 문지르며 어디에 화구를 놓을지, 카운터는 어디에 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군용 점퍼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죠. 큰아들 강태준이었어요. 엄마. 윤정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군화도 벗지 않은 채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울컥한 표정을 억누르며 말했죠. 엄마 진짜 해냈네. 별거 아니다. 윤정자가 민망해 손을 흔들었지만 강태준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테러 교관. 매일 죽음의 언저리에서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이거 인테리어 보태. 윤정자가 정색하자 강태준은 조용히 웃었죠. 이제 엄마 고생 끝내자. 결국 윤정자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빈 식당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막내 강민철이 웃으며 말했죠. 형, 나중에 제대하면 우리 체인점 내자. 강태준이 피식 웃었어요. 야, 난 오래 못 살아.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정자가 아들 등을 세게 때렸죠. 재수 없는 소리. 강태준은 웃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오래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겨두려는 것처럼. 윤정자는 그 시선이 불편해 괜히 시선을 피했지만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흘 뒤 새벽 4시, 윤정자가 혼자 가게에 나와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 군용 차량 2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죠. 정복 차림의 장교 둘이 내려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윤정자는 이상한 예감에 쥐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컹.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장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례했습니다. 강태준 하사님이 작전 중 순직하셨습니다. 그 순간
윤정자 손에서 뜨거운 육수 냄비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끓는 국물이 다리에 튀었지만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뇌가 그 말을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그리고 다음 순간 윤정자는 식당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짐승처럼 울었어요. 안 돼. 우리 태준이 안 돼. 새로 달아놓은 식당 간판 아래로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골목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윤정자는 다시는 그렇게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그날 새벽 그 바닥에 함께 무너져 내렸고 그것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주택가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정자국밥은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좁은 골목 입구까지 줄이 늘어섰고 단골 손님들은 자리가 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는 게 당연한 일처럼 여겼죠. 윤정자는 이제 74살이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등의 주름도 깊어졌지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직원도 5이나 됐고 작은 건물 하나도 장만했습니다. 남부럽지 않다는 말이 어울릴 만한 살림이었죠. 하지만 식당 안쪽 벽 손님들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는 액자 하나가 늘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이 카메라를 보며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 강태준이었습니다. 가끔 처음 온 손님이 저분이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하고 물으면 윤정자는 잠깐 손을 멈추고 짧게 대답했죠. 먼저 간 아들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묻는 사람도 없었고 윤정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태준 제삿날이었어요. 윤정자는 오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직원들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초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받쳐들고 납골당 입구를 들어서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윤정자는 오래된 습관처럼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잘 있었냐? 오늘 비 오는데 춥지 않냐?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입 밖으로는 한 번도 내지 않는 말들이었죠. 태준 영정함 앞으로 돌아서는 순간 윤정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누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영정사진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 안에서 작게 울렸죠. 윤정자는 숨을 죽이고 서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가 들려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젊은 강태준이 갓난아기를 두 팔로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어요. 저 아이가 왜 저 사진을 갖고 있는지, 어디서 난 건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다가갔죠. 그때 아이가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빠, 나 미국 가기 싫어. 윤정자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아빠. 그 단어가 귀 안에서 천천히 울렸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끊겼다 이어졌다를 반복했죠. 나 혼자 가기 무서워. 근데 원장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버려진다고 했어. 윤정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죠. 아이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고 다른 군번줄이었습니다. 금속판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강태준. 윤정자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그걸 어디서 났니?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겁먹은 눈동자가 윤정자를 올려다봤죠. 엄마 유품이에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아빠 만나면 꼭 보여주래요. 윤정자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너 이름이 뭐니?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은서요. 강, 은, 서. 세 글자가 뇌 안에서 천천히 박혔습니다. 강태준의 성? 그 성을 쓰는 아이. 죽은 아들의 사진을 들고 낙골당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 엄마가 죽기 전에 넘겨준 군번줄을 쥔 아이. 윤정자 다리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낙골당 입구 쪽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은서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죠. 거기 있었다. 은서가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윤정자는 아무 생각도 없이 본능적으로 아이 앞에 섰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누구예요, 당신들? 남자 중 하나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입니다. 하지만 윤정자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저건 잃어버린 아이를 걱정해서 찾아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짐을 회수하러 온 눈이었죠. 남자가 은서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윤정자가 그 손등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짝! 낙골당 복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자가 처음으로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누구 마음대로 데려가. 그때 은서가 윤정자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그 한 단어였습니다. 할머니. 15년 동안 돌처럼 단단하게 굳혀온 윤정자의 심장 어딘가가 그 한 단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울먹이며 올려다봤어요. 저 진짜 버려지는 거예요? 윤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은 손이 쥔 군번줄을 그리고 그 손을 번갈아 내려다봤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기고 간 흔적이 이렇게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채로 윤정자는 그날 은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은 한동안 버텼지만 윤정자가 내가 이 아이 친할머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싸늘하게 말하자 결국 물러섰습니다. 당장 서류가 없었으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은서를 데려갈 수 없었죠. 윤정자는 택시 안에서 내내 은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굳어 있다가 택시가 골목길로 접어들 무렵에야 조금씩 어깨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따뜻한 밥을 차려주자 은서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배가 고팠던 게 분명했죠. 윤정자는 맞은편에 앉아 아이가 밥 먹는 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육원이 어디냐? 거기 간 지 얼마나 됐냐?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냐?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보육원 5살 때부터 작년 겨울이요. 작년 겨울. 은서 엄마가 죽은 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정자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가 그제야 실감났죠. 5살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며 살아온 아이. 엄마가 죽은 뒤에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은 아이. 그러다 미국으로 보내진다는 말을 듣고 혼자 납골당까지 찾아온 아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은서는 조심스럽게 군번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거예요?
윤정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군번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 안에 전해졌습니다. 강태준. 이름 석자가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할머니 아들 거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강태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였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은서 아빠가 군인이었고 작전 중에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보육원에 맡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은서 아빠 가족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윤정자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마음을 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자신뿐일 리 없다는 생각이었죠. 태준 사망 당시 유가족 처리는 군에서 강민철에게 연락했을 겁니다. 보험 처리도 유품 정리도 강민철이 맡았으니까요. 그렇다면 강민철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정자는 강민철을 불렀습니다. 강민철은 46살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관련 중개업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카페에 마주 앉은 강민철은 처음에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자가 은서 이야기를 꺼내자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윤정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너 은서 알고 있었지? 강민철이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윤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강민철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서 군 측에서 유가족 확인 과정에 연락이 왔을 때 처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은서 엄마가 태준과의 관계를 군 측에 신고해 두었고 덕분에 사망 보상 관련 서류에 은서 이름이 올라 있었다고 했죠. 강민철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은서 엄마를 한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강민철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철아, 어떻게 했냐고. 강민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망 보상금 일부와 은서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자신이 관리해 왔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충격받을까봐 몰래 처리했다고 했죠. 그리고 미국 입양동에서 보호자 대리 서명 칸에 자신이 서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정자는 강민철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 딸 하나씩 잃고 혼자 살아온 어머니 옆에서 둘째 아들은 형이 남기고 간 아이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을까 봐서라고 했지만 윤정자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뼛속으로 느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민철아, 윤정자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 강민철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철은 그날 카페에서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윤정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쫓아가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질러봤자 나오는 건 변명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50 넘게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준비됐을 때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 두거나. 집으로 돌아온 윤정자는 은서가 소파에서 잠든 걸 확인하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철이 보험금을 관리했다고 했는데 관리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관한 게 아니라 관리했다고 했죠.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보관은 지키는 것이고 관리는 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뒤 윤정자는 강민철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철은 집에 없었습니다. 외출 중이라는 걸 알면서도 윤정자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전에 강민철이 집 열쇠 하나를 맡겨둔 게 생각났습니다. 비상 연락이 안 될 때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 달라며 몇 년 전에 줬던 열쇠였죠. 윤정자는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열쇠 꾸러미 맨 아래에 작은 은색 열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이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사를 앞뒀거나 아니면 뭔가를 급하게 정리한 것 같은 분위기였죠. 거실 한쪽에는 서류 박스가 2개 놓여 있었고 그 옆 바닥에는 종이들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낯익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윤정자 건물 주소였습니다. 날짜는 3년 전이었고 계약 당사자란에는 강민철 이름이 들어 있었죠. 윤정자는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이는 걸 느끼며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러다 안쪽 방 책상 서랍이 열린 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있었는데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서 엄마 이수진. 윤정자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2통과 통장 거래 내역 출력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은서 엄마 이수진이 강민철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은서가 3살이던 해에 쓴 것이었고 생활이 너무 어렵다. 아이 아버지 유족 지원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그로부터 2년 뒤 은서를 보육원에 맡긴 직후에 쓴 것이었죠. 내용은 간절했습니다. 은서 아빠 쪽 가족에게 알려달라. 아이를 거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달라.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 순간 윤정자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강태준 사망 보상금과 은서 앞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강민철 계좌로 들어온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강민철 사업체 명의 계좌였습니다. 윤정자는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강민철이 사업 실패로 힘들다고 했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이 죽으며 남긴 돈으로, 형이 낳은 아이한테 돌아가야 할 돈으로 자신의 구멍난 사업을 메운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 아래쪽에는 낯선 기관 이름으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2달 전이었고 적요란에는 입양 지원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뜨겁게 치밀어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배신은 처음엔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숫자들을 바라보며 숨을 쉬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강민철은 은서를 보육원에 방치한 것도 모자라 미국 입양이 성사되면 추가 지원금을 받기로 계약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카를 판 것이었습니다. 형의 딸을, 피 한 방울 섞인 아이를 돈을 받고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윤정자는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새벽마다 일어나 빗자루를 쥐었던 어머니가 아들이 죽고 난 뒤에도 그 아들 사진을 식당 벽에 걸어두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야 그 아들 아래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서류를 챙겨 들고 강민철 집을 나서는 윤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또렷하게 무언가를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서가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꼭 쥔 작은 손이 공책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윤정자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서가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요? 윤정자는 대답 대신 은서 머리를 한번 쓸어줬습니다. 은서는 멈칫하더니 다시 공책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낯선 손길이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자는 처음으로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입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였죠. 대신 서류를 봉투에 넣어 서랍 안에 넣어뒀습니다. 때가 되면 쓸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자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작은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윤정자는 불을 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윤정자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강민철 일도 은서 입양 서류도 지원금 계약도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무엇보다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태준 유품 상자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군에서 보내온 유품들을 상자에 담아 안방 붙박이장 제일 윗칸에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죠. 꺼내면 다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였습니다. 끓는 국물이 다리에 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었던 그 새벽으로, 바닥에 무너져 짐승처럼 울었던 그 새벽으로, 그 기억은 윤정자가 단 한 번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서가 왔습니다. 강태준이 세상에 남기고 간 아이가 지금 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알려줘야 하는 사람은 이제 윤정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윤정자 자신이 그 상자를 열어야 했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윗칸에 손을 뻗으니 손끝에 박스 모서리가 닿았습니다. 군에서 보내온 갈색 종이 상자였습니다. 꺼내는 순간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안에 그 사람 흔적이 담겨 있다는 게 이상하게 슬펐죠. 윤정자는 상자를 안고 거실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군복 접은 것, 작은 수첩, 낡은 지갑, 그리고 비닐에 쌓인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하나하나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윤정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죠. 강태준이 12살이던 해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에서 윤정자 부분만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볼펜으로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윤정자는 그 두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너무 오래 참아온 탓인지 아니면
이미 그날 새벽에 다 쏟아낸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 비닐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옆에 접힌 메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군 동료 이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사시 어머니께 전달 부탁. 윤정자는 메모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녹음기를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서도 한참을 누르지 못했죠.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윤정자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바람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다가 강태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듣고 있으면 나 없는 거잖아. 미리 말해두려고. 윤정자 손이 식탁 위를 꽉 쥐었습니다. 나 은서라는 딸 있어. 수진이 딸인데 사정이 있어서 엄마한테 말 못했어. 미안해. 근데 엄마한테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다 책임지려 할 것 같아서. 엄마 이제 좀 쉬어야 하잖아.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근데 엄마, 혹시 은서 만나면 제발 혼자 두지 마. 그것만 부탁할게. 그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혼자는 안 됐으면 해.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래 살아야 해. 나 대신 오래. 알았지? 녹음이 끊겼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정자는 녹음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식당 바닥에서 무너진 이후로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죠.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한참 뒤 윤정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은서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은서는 이불을 반쯤 걷어찬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조용히 들어가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잠든 은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코끝이 강태준을 닮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이마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처음 납골당에서 봤을 때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상할 정도였죠. 태준아. 윤정자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은서가 자는 동안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에 무언가가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프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슬프고 다행스러운 느낌이었죠. 이튿날 아침 윤정자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놓고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나서야 눈이 조금 떠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자는 맞은편에 앉아 된장찌개를 은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은서야. 네. 할머니가 너 안 버려. 은서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윤정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데도 안 보내. 여기 있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뜨고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턱을 타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윤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서가 울게 뒀습니다. 실컷 울게 뒀습니다. 윤정자가 은서를 호적에 올리겠다고 말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관련 상담을 받고 돌아온 날 저녁
윤정자는 강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서를 정식으로 입양할 생각이다. 내가 서명해둔 미국 입양 동의서는 무효로 해야 하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협조해달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민철이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반갑다거나 다행이라는 웃음이 아니었죠. 엄마, 그거 쉽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강민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윤정자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사업도 안 되고 빚도 있고 엄마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건물명에 나한테 넘겨줘. 그럼 은서 문제도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윤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철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 때문에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엄마 혼자 식당 키우는 동안 자기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아느냐. 말이 길어질수록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형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했잖아. 윤정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귀 안에서 그 말이 천천히 울렸습니다. 형 때문에, 형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형 때문에. 아들이 죽던 날 새벽 식당 바닥에 무너졌던 어머니 앞에서 살아있는 아들이 죽은 아들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아, 윤정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내일 나 집으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민철이 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얼굴에는 어제 전화와 달리 조금 누그러진 기색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건물명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려는 건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역력했죠. 윤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강민철 집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거 어디서? 내 집에서. 강민철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윤정자는 서류를 한 장씩 짚어나갔습니다. 보험금 입금 내역, 사업체 계좌 이체 내역, 입양 지원 계약금 300만 원. 강민철은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다가 곧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빌려 쓴 거다. 갚으려고 했다. 입양 계약은 어차피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주려는 거였다. 말이 많아질수록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맨날 형이잖아.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 엄마 눈에 나는 안 보이잖아. 엄마 돈만 있으면 됐잖아. 형 죽은 것도 은서도 다 엄마 마음대로 하잖아.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민철은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죠. 윤정자는 그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아들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6살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형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죠. 형이 군에 간 뒤로 집에서 마지노릇을 하겠다며 어깨를 으쓱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어느 쪽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은서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서 나한테 줘. 내가 기관에 연락할게. 그 순간 윤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철보다 먼저 은서 방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강민철이 팔을 뻗어 윤정자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강민철 뺨을 쳤습니다. 짝!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철이 뺨을 부여잡고 굳어버렸습니다. 윤정자도 자신이 한 행동에 잠깐 멈췄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식 뺨을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혼을 낼 때도 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손이 먼저였습니다.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강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이래? 윤정자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철아, 나가. 엄마, 나가라고. 강민철이 현관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지만 윤정자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강민철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윤정자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서가 방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죠. 윤정자는 천천히 은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서웠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자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잠깐 굳어 있다가 천천히 윤정자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들을 신고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이 남기고 간 것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출국장 앞 대합실에는 캐리어를 끌고 오가는 사람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탑승 시간을 확인하며 종종 걸음을 치는 여행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풍경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아침이었죠. 하지만 출국장 한쪽 구석, 검은 패딩을 입은 중년 여성 둘이 은서 양쪽 팔을 붙잡고 서 있는 자리만은 달랐습니다. 은서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이미 부어 있었고 입술은 꾹 다문 채였죠. 울고 싶어도 울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미 오래 울어서 눈물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강민철이 경찰에 연행된 뒤에도 입양기관 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철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은서의 법적 보호자 지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기관 측은 법원에 긴급 출국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윤정자 측 변호사는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처리가 늦었습니다. 법원 서류가 나오기 전에 기관 직원들이 보육원으로 찾아가 은서를 데려갔습니다. 윤정자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은서를 재워두고 잠깐 식당에 나와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전화기 너머로 보육원 원장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정자는 전화를 끊고 5초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 위에 던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몰면서 윤정자는 707 전후회 회장 박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태준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준 장례식 때 찾아와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기도 했죠. 박상도는 전화를 받자마자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비행기가 오전 10시 30분이에요. 서류 확보해 줄 테니 공항으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자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박상도는 강민철의 유산 횡령 내역과 불법 입양 계약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경찰에 신고하던 날 함께 동행했고 그 이후로 조용히 자료를 정리해 온 것이었죠. 전후의 후배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밤새 법원에 입양 중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법원에서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입양 절차 즉시 중지, 은서 출국 금지,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장을 받아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밤이 있었습니다. 윤정자가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죠. 뛰었습니다. 74살 몸으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뛰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국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은서가 있었습니다. 기관 직원들이 은서를 데리고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려는 참이었죠. 은서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을 끌듯 걸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아이 걸음이었습니다. 은서야. 윤정자 목소리가 공항 대합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은서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자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작은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기관 직원 손을 뿌리치고 뛰어왔습니다. 윤정자도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출국장 한가운데서 부딪히듯 안겼습니다. 은서가 윤정자 허리춤을 두 팔로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나 버리지 마요. 나 여기 있을게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말이 울음에 잠겨 뭉개졌습니다. 윤정자는 은서를 꽉 안은 채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기관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윤정자는 한 손으로 은서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가처분 명령서입니다. 입양 절차 즉시 중지. 직원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명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자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은서를 안은 팔에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절차 중지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정자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쉬었습니다. 은서는 여전히 윤정자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파묻고 계속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윤정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이제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공항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서 울음소리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윤정자는 은서 머리 위에 턱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강민철은 유산 횡령과 불법 입양 계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은 추가 혐의까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재판 과정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길 건 맡기고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냈습니다. 그뿐이었죠. 더 이상 강민철에 대해 분노하거나 슬퍼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를 써야 할 곳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은서의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상도가 연결해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줬고 강태준의 유전자 검사 기록과 군 복무 당시 은서 친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차례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윤정자의 입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가 최종 서명을 하던 날 윤정자는 법정 밖 복도에 혼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감각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안도였습니다. 은서는 이제 강은서였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식적으로도. 정자국밥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바빠졌다고 하는 게 맞았죠.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언제부터인가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장님 손녀가 생겼다고, 아주 야무진 아이라고. 은서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식당 한쪽 구석에 내려놓고 숙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저녁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카운터 옆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작고 수줍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은서를 보면 반갑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고 은서는 그럴 때마다 귀끝이 빨개지면서도 웃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모습을 국자를 저으면서 슬쩍슬쩍 바라봤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그 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빠진 뒤 은서가 카운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여기 물려받으면 안 돼요? 윤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냥요. 여기 오는 사람들 다 좋아 보여서. 윤정자는 잠깐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카운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윤정자는 못 본 척했죠. 그해 5월 초 강태준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정자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은서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길이었습니다. 은서는 손에 작은 카네이션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시장에서 자기가 직접 골랐다고 했습니다. 흰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골랐다며 아빠가 밝은색 좋아할 것 같다고 했죠. 윤정자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아빠가 밝은색 좋아할 것 같다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납골당 복도는 예전처럼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긴 복도. 윤정자는 이 복도를 15년 동안 혼자 걸어왔습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옆에서 작은 발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강태준 영정암 앞에 섰습니다. 젊은 군인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윤정자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아팠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프긴 했지만 그 안에 다른 감각이 섞여 있었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은서가 영정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카네이션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납골당에서 봤을 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 안 버려졌어. 윤정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나 데려갔어. 진짜 가족 생겼어. 은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 이 아이가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건너왔는지 윤정자는 알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긴 한데. 은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 보면 조금 덜 보고 싶어?
윤정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죠. 한참 뒤 윤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은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윤정자 손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윤정자는 그 손을 꼭 쥐고 강태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 세 글자였습니다. 이제 됐다. 더 이상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 녹음에서 부탁했던 것, 혼자 두지 말라던 그 말을 이제야 지켰다는 것, 늦었지만 지켰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은서가 윤정자 손을 마주 쥐었어요. 납골당 밖으로 5월 햇살이 복도 끝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누웠습니다. 크고 작은 그림자가 하나처럼 겹쳐 있었습니다. 윤정자는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이 납골당 안에서 웃었습니다.